선생님은 무료 강의를 꾸준히 해오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돈 벌고 싶고요, 저도 사실 유료 강의 하고 싶고요. 저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10대 때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시는 바람에 상가에 보면은 작게 쪽방이 있어요. 거기 저희 4식구가 살았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화장실이 있는 집, 그게 저한테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요즘 하나 더 있더군요. 자녀의 성공.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도 삶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훌륭한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무한영어, 무엇보다도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보면 저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료 강의를 꾸준히 해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타 강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21년 있었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EBS에서 교육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나온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21년 있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저도 알게 모르게 공교육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워낙 이제 사교육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교육의 좀 이렇게 대항마로서 정부에서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회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솔직히 굉장히 큰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치를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참 민망하게도요,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돈 벌고 싶고요, 저도 사실 유료 강의 하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공교육, 공유교육 이런 것들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얻은 명성이라든지 또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쏙쏙 빼먹으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돈 벌겠다고 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저의 직업 영역과 비교해 보면 이른바 프리 선언을 늦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름 공영방송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공영방송의 아이콘으로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 1년 앞두고 낯선 세상으로 나왔는데, 낯선 세상에서 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우스갯소리를 해도, 또 조금만 선을 넘어도 김재원이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물론 차원이 다르고 접근이 다르긴 하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사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지나치게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러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몰입할 수도 없는. 저는 이렇게 약간 교양적이고, 그렇죠. 네, 지적이고, 그냥 이런 데서 재미와 만족을 찾고 있는. 근데 김재원 아나운서님은 너무 빠르게 그 자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아,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전환하기까지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학교를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교에 있을 때는 안정적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월급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년간 적자였나요? 아, 초기에는. 몸무게가 그때 한 10kg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 거고, 또 교사 선수 막 합니다. 나오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진짜.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에 대한 그 고민과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고통보다, 이걸 내가 회군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네, 근데 그걸 돌아갔을 때 내가 잃게 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숭고한 가치, 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어떤 그 무료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라, 진짜 지금은 회군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와버렸다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시절을 약간 감동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명예, 권력, 뭐 심지어 자녀의 성공까지 어느 것 하나 영인 사람은 없잖아요.
순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10대 때 제 사치는 뭐였냐면요. 그때 저희 집이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는 바람에 상가 10개가 있었는데 상가에 보면은 작게 쪽방이 있어요. 거기 저희 4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가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 그것도 푸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는 제 꿈이 뭐였냐면 화장실이 있는 집. 그게 저한테 사치였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되니까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 이게 사치였고요. 30대가 되니까 이제 그때 제가 교사였거든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다 아는 사람. 이게 사치였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 바닥에서 좀 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사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50대인데 진짜 사랑을 하고 싶고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게 지금의 사치예요. 진짜 사랑받는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가치는 10대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지금은 사랑. 왜일까? 왜 나는 이 사랑이라는 데 이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내가 나이가 80, 90이 넘었을 때 이제 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26년이 되네. 2026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연도일까?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연령대로 제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아마 제 지금의 그 사치는 진짜 사랑받고 싶은,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음도 조금 이해하는 것이요. 저는 이제 30년 6개월 다닌 회사를 떠나면서 또 12년 진행한 아침마당을 떠나면서 그냥 한낱 월급장이가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아침마당 떠날 때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해 주시고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이렇게 반갑게 웃어주시는 아나운서 안 계셔서 너무 얼마나 서운한데요. 이게 끝날 때 되니까 그 서운함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의 결정판은 서운함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또 제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서 이분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분들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고, 그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신 생각을 제가 엊그제 오랜만에 회사의 대 선배님과 통화를 하면서 선배님 제가 지금 연말에는 좀 일정이 빠듯해서요, 내년 1월에 꼭 한번 따로 뵙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년 1월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만나자 이러시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어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나도 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렇게 그 가치를 두는 게 예전에 어리고 젊었을 때 그 가치와는 좀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소중해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결심하고 아침마당을 한 2주 정도 더 진행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1시간 1시간 그날 나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제 9번 남았어, 이제 7번 남았어 이러면서 하루하루 손을 꼽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을 짐작하고 가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저보다 그래도 인생 선배님이시. 이건 합니까? 요만큼 선배인데요. 요만큼 때 차이 안 나요. 뭘 요만큼이에요? 아우, 밥도 몇 공기 더 안 먹었어요. 네. 사실 이제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이 그 사람의 일생의 비전 또 일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 교육을 애쓰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하고 반추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사실은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라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성적이 몇 점 나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대신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항상 부탁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배려였어요. 배려.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너는 이 사람의 시간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시간을 너가 빼앗아 오는 거거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네가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치는 배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요. 그 인생에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는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빠 엄마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는 있죠. 부모님이 그런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다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울타리 정도,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울타리 정도면 저는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적표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왜냐면 그거는 울타리 안에서 그 친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니까. 다만 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을 때 사회인들과 함께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게 뭘까? 그 울타리에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다가 배려 이렇게 써놔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배려라는 단어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과목 학원을 보내지를 않았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3년을 살다 들어와서 중학교를 아이가 가게 되면서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2주 만에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학교에서 7시간을 공부했는데 학원에 가서 5시간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3시간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더니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학원을 안 가면 안 될까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러렴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진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또. 저는 그런 답변을 갖고 오는 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 잘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학교 활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다른 아이들은 다 바쁘니까 학교에서 뭔가 공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면 이 아이가 한가하니까 이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공부도 곧잘 따라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 되니까 그래도 한 과목은 뭔가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다며 그래서 이제 한두 과목 학원을 보내주고 이제 자기 살 길을 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저 나중에 아빠 엄마는 좀 알아서 살아주실래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벌써부터 뭐 알아서 할래? 등록금은 받겠지만 이제 용돈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후에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살아주시면 자기는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겠다는.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했 네.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뭐 한편으로는 누군가 서운하게 들리지 않냐 하지만 저는 대견하게 들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어느 정도 이제 분리된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 대신 이 아이가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뭐 직장을 간다든가 할 때 상의를 하지는 않아요. 저랑. 그 대신 결과를 통보해 주기는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아빠 찬스를 쓸 생각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약간 아들을 키운다는 건 나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내 울타리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아이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이렇게 뒤를 봐주면서 울타리 밖에서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30 가까이가 돼버린 거죠. 네. 부럽습니다. 아니야. 이게 제가 해준 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게 그냥 힘든 거예요. 지지와 응원을 해줬을 뿐이지 물리적인 걸 해주진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엄청난 걸 해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자꾸 뭔가를 제시하고 그곳에 가라고 대부분이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신 거잖아요.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믿어주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뭔가 요청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가르칠 기회는 없어서 내가 남의 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의 아빠가 우리 아들을 잘 멘토링을 해서 자신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네. 진짜 정말 인생의 큰 가르침을 삶에서 그냥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가르친 남의 아빠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또 큰물쌤의 역사 강의를 듣고 진짜 이런 말 하셨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특정
특정 선생님의 수업을 갖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가 하루에 만나는 선생님은 7분이세요. 1교시부터 7교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의견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모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아빠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직접 뭔가 교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요. 이 교육 자체를 지금 바꿔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며칠 전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커닝 네네네, 맞아요. 600명 시험 봐야 되는데 네. 거기 한 200명이 커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커닝은 나쁜 거죠.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전히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는데 마치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876년도에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근대 문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근데 1876년도에 그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교육은 어땠을까? 이 개항기의 모든 교육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모두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의 과거 시험 있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지금 근대 문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결과론줄 보면은 글쎄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 문물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제까지 해왔던 과거에 다들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근대 교육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한참 늦게 10년 뒤에 188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국가가 세운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 학교가 유경공원이에요. 10년 뒤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유경공원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결과론줄 보면 당연히 유경공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개항하고 10년 뒤 만들어진 그 유경공원조차도 운영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밀고 오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 과거제에 올인하는 거예요. 결국 또 10년 뒤. 그러니까 개항하고 이제 20년이 흐른 거죠. 결국 이 학교는 폐교돼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과거제. 그래서 결국은 1894년에 개항하고 난 20년 정도 흘렀는데 이때 법적으로 아예 과거제를 폐지시켜버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법적으로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과거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AI가 밀려오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수능, 대입, 과거 여기에 지금 올인하면서 지식 위주의 그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직업이 뭐죠? 의대, 의사? 거기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그러면 10년 뒤인데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미국에는 이제 이럴 정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밀고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개항 때 과거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AI 교육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린 과연 이 AI를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AI는 증폭기거든요. 이 인간의 어떤 지능을 계속 증폭시키는 건데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가 증폭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올까? 우린 또 다른 괴물, 증폭된 이완용을 또 키워낼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한테 어떠한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그런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어떤 철학과 명분과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 아이 붙잡고 수학 점수 올리겠다고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지금 왜곡돼 있잖아요. 네. 사교육 닮아가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에 가고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예측하기에 공교육은 정상화 되겠다. 그리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AI는 빠르게 배우지만 인간은 빠르게 배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배워야 되는데 최소한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은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공교육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육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입시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공교육의 본질을 이제는 강제로 마치 1894년 과거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충격적 선언이 오듯이 이제서야 비로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녀 교육도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정답을 놓고 너 여기 가야 돼 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가 그 과거제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마치 과거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는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주고 AI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빨리 수능이라든지 이런 입시교육 이런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하루빨리 끌어낼 용기가 필요하겠다. 지금 이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세요? 뉴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왜 오를까요? 돈이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AI가 그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지금 뭐 천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죠? 돈은 분명히 AI 세상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괴리 아닌가요? 돈은 분명히 이 세상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자식들은 여전히 과거제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AI 세상에서 이런 지식 중심의 학습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선가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서야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의 자식 교육 방식 이게 이미 벌써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습. 그냥 이걸로 1시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친구들한테도. 야, 애 공부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애를 왜 학원을 안 보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자 보니까 회계사 축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요 신규를 뽑질 않아요. 이미 경력직들이 AI 갖고 신규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지금 그런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 세대는요 복받은 세대예요.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10년 20년 뒤에는요 벌써 지금 뇌 판단은요 AI가 하고 있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 시류에 이 흐름에 올라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고 성과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성적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로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될 때 아니 왜 삼성전자의 돈은 그렇게 용기 있게 밀어넣으시면서 왜 아이의 미래는 왜 믿지나 얘네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아이를 좋은 학원에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게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전국에 가요. 그 경북 구미에 계시는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요 제가 전국 가는 곳마다 오세요. 내 가족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지금 제가 그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벌써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연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늘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강연도 있고요 축제도 있고요 먹거리도 있고요 볼거리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가족은 저를 만나면서 매일매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67번째 만나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다. 그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또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이 바뀌었어요. 항상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차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동도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바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할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어떤 학원을 가야 될지 얘는 이거 원치도 않는데 어떻게든 밀어넣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찾으러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불안해 하실까봐. 근데 사실 아이들은 안 불안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안해 하는 거라.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전 이제 교직에 있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제자가 지금 44살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공부 못하고 제가 제 입으로 오늘 이 쓰레기 이놈의 시키야 내가 아주 막 그냥 욕을 했다. 오죽하면 막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요. 행복해요. 잘 살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잘 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4만 불 바라보고 있어요. 이 4만 불 시대는요. 옛날 우리 경제개발할 때 그 나라 아니에요. 적어도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될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용기를 좀 내시라.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아이도 믿어주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가 자기에게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면 자기 인생인데요. 자기
잘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선택에는 부모의 기호나 선호도보다 자신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 아이도 이제 뭐 남 돕는 거 좋아하더니 NGO 단체 하겠다고 해서 청년 NGO 단체에서 빈곤 대학생들을 챙기는 단체 대표를 한 4년 하다가 환경이냐 빈곤이냐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원을 녹색 성장 쪽으로 가서 결국은 지금 환경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힘들어도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일인데 하면서 감당을 하더라고요. 감당해야죠. 근데 우리가 얘를 밀어 넣었으면 맞아. 나 너무 힘들어 아빠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딸인데 고3 때까지는 이 친구가 설거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그냥 집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갔어요. 혼자 처음으로 이제 자취를 하는 거예요. 자취를 하다가 이 친구가 칼질을 처음 해본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칼을 어떻게 놨냐면 날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이 바보가. 그러다가 그릇을 빼다가 쓱 빈 거예요. 이제야 너가 인생을 배우는구나. 날이 어느 곳으로 놔야 되는지도 몰랐던 아이가 한번 비워보니까 이젠 평생 나를 그 위쪽으로 안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봐요. 얘기만 들어도 내 손이 베인 것처럼 아픈데 이게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 기회를 용납 안 하는 거죠. 우리 딸이 귀한 손을 그 칼에 베다니.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드디어 너가 배웠구나.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걸 네가 배웠구나. 저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야 이 AI의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길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 상처 엄청 받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세대가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겪은 변화보다 더 심한 변화를 한 3년 사이에 겪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가졌을 그 충격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온실처럼 이렇게 아이를 못 버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자꾸 노출시켜야지만 이 아이가 그 변화가 왔을 때 무너지겠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그제야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뭐 경쟁심, 스펙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세상이 오고 있고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셔야죠. 이제 자녀에 투자해야 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인간다움, 나다움. 다시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쇼츠를 보다 보면 뭐야? 한 시간이 벌써 간 거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다움과 나다움의 가장 중요한 건 책 읽기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줄과 줄 사이 여백 있잖아요. 저는 이 여백을 너무 사랑해요. 이 여백이 바로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교육 자체를 글쓰기 중심으로 답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표현하는 역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야 된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책 읽기, 고전 읽기 이런 것들로 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 글로 써보기, 말로 표현하기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최소한의 인생 가치를 우선 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현실에서 실전에서 어느 정도 적용하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온 국민의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건 또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